한기석은 퇴직 후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왔다. 평생 서울을 벗어난 적 없는 도시 남자가 흙 묻은 구두를 신게 된 건 오직 아내 이영순의 미소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한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고 마을에 관해 김치며 된장을 나누는 삶을 바랐고, 기석은 그런 아내의 소박한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기석과 영순 부부는 인천에서 30년 넘게 살았다. 남들처럼 부유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젊을 땐 기석이 용달차 운전으로 생계를 책임졌고, 영수는 반찬 가게와 청소일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모았다. 그렇게 둘이 힘을 합쳐 작은 상가, 건물을 장만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들 도윤을 키웠다. 도윤은 착한 아들이었다. 어려서부터 큰 탈 없이 자랐고 성실히 공부해 이름 있는 대학교에 들어갔다. 기석과 영수는 자신의 삶보다 아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랐다. 그리고 도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까지 했을 때 부부는 평생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설날을 앞두고 영수는 인천 아들 집에 다녀오기로 했다. 기석은 겨울 감기 기운이 있어 마을에 남겠다고 했다. 영수는 먹을 것을 잔뜩 들고 새벽 기차를 탔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며 기뻤다. 하지만 인천 집의 공기는 차가웠다. 도윤은 일하느라 바쁘다며 외출했고, 며느리 민정은 추운 날씨에 굳이 오셨어요? 라며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영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명절이잖아. 손자도 보고 싶고. 민정은 대답 없이 거실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민정은 방 하나가 보일러가 안 돼요. 불편하시더라도 하루만 여기서 주무세요. 라고 했다. 영수는 무릎이 시린 방에 외투를 덮고 누웠다. 벽지는 벗겨졌고 창문 틈새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다. 손자 하람이는 멀찍이 앉아 태블릿을 만지작거렸다. 말 한마디 붙이기도 어려웠다. 기석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 그만뒀다. 영수는 바닥을 끌어안듯 웅크리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얼음장 같은 바닥에선 마음도 잠도 얼어붙고 말았다. 다음 날 도윤은 서둘러 외출을 했고 민정은 늦잠을 자고 나왔다. 아침 식사도 없이 집 안은 조용했다. 영수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손이 떨렸다. 그녀는 조용히 챙겨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는 이틀 만에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다. 영수는 기석이 기다릴 그 집이 다행히도 따뜻하리라 믿으며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도 알지 못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이틀 만에 돌아온 이영순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기석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신발만 벗고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다. 고요한 집 안에 그녀의 낮은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며칠 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른했고 무거운 주제를 조심스레 꺼냈다. 아버지, 식당 말인데요. 제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이젠 제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기석은 순간 망설였지만 아들에게 어떤 말도 뚜렷이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그는 그렇게 대답하고 수화기를 내려놨다. 이영수는 옆에서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기석의 눈동자엔 아직 확신보다 걱정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도윤은 다음 주부터 식당 운영을 맡기 시작했다. 그가 직접 요리를 할 리는 없었고 기존 주방장과 직원들을 데려온 채 간판만 바꿔 달았다. 이름도 윤내 밥상으로 바꿨다고 했다. 어머니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며느리 민정은 가게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회사를 계속 다녔고 식당엔 잘 나타나지도 않았다. 기석과 영수는 아들에게 이건 우리 둘의 마지막 재산이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전했다. 하지만 도윤은 그때마다 알죠, 아버지. 잘해볼게요. 라며 가볍게 넘겼다. 한 달 후 도윤은 부부에게 큰 결정을 요구했다. 어차피 두 분도 연세 드셨고 이참에 시골로 이사 가시는 건 어때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잖아요. 건물 관리도 제가 할게요. 집은 처갓집 근처에 월세로 구해드릴게요. 기석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그녀는 자신을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 말 속엔 믿어보자는 희망보다 이젠 포기하자는 체념이 더 짙었다. 그렇게 기석과 영수는 도시를 떠났다. 한평생을 살아온 동네와 건물, 그리고 아들의 손에 남겨진 식당까지 모두 내려놓았다. 마을에 내려온 첫날 밤, 둘은 허름한 전원주택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기석은 땅을 디디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여긴 따뜻하네. 그 방보단. 이영수는 남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꼬리는 오르지 않았다. 그날 밤, 둘은 작은 방에서 이불을 나눠 덮고 잠들었다. 이곳이 새로운 시작이 되길, 그리고 아들이 그 뜻을 저버리지 않길 바라며 눈을 감았다. 강원도 하천의 작은 집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외로웠다. 이영수는 매일 새벽이면 마당에 나가 김장을 담갔던 손으로 텃밭을 갈았다. 기석은 동네 노인회관에서 장기 한 판 두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고, 둘은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하려 했었다. 하지만 시골의 평온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으로 번져갔다. 전화벨은 좀처럼 울리지 않았고 명절이 다가와도 아들 도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영수는 처음엔 회사 일로 바쁜가 보지라고 말했지만 기석은 말없이 한숨만 쉬었다. 한겨울, 마을에 첫눈이 내리던 날, 영수는 손수 구운 누룽지를 보자기에 싸고는 말했다. 도윤이랑 하람이 주려고 해요. 다음 주면 설인데 전화라도 해봐야죠. 기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반복되는 기계음이 공기처럼 집 안을 메웠다. 몇 번을 시도해도 결과는 같았다. 기석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저놈이 요즘 바쁜가 보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한 변명이었다. 그 다음 날 영수는 택배로 반송된 누룽지 상자를 받았다.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이유였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다 이내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사했나 봐요. 기석은 그녀의 손등을 덮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동네 슈퍼에 들른 어느 날, 기석은 우연히 동네 이장이자 부동산 중개인인 박 씨와 마주쳤다. 박 씨는 무심히 물었다. 아드님 가게는 요즘도 잘 되나요? 지난달에 인천 부동산 매물로 올라왔던데요. 기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 우리 아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자기가 본 부동산 앱을 보여주었다. 기석은 화면 속 익숙한 간판과 상가, 사진을 본 순간 손에 든 장바구니를 놓칠 뻔했다. 윤례, 밥상, 금매, 권리금, 없음, 소유자 최도윤. 기석의 입 안에서 침이 말라붙었다. 박 씨는 미안한 얼굴로 괜히 심력 끼쳐 드렸네요. 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집으로 돌아온 기석은 말없이 손을 씻고 조용히 앉아 아내를 바라봤다. 이영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가게 말이야. 그게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대. 그 말에 이영순의 눈이 동그래졌다. 뭐라고요? 도윤이가 그걸 팔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기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그놈이 뭔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영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에 놓인 손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계속해서 걸려오는 음성 사서함. 안내에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부부의 눈앞에 작은 균열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금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한 달이 넘도록 도윤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기석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분위기를 감추기 어려웠다. 이영순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식탁에 두 그릇만 놓인 풍경이 어쩐지 허전해 보였다. 그들에게 도윤은 더 이상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걱정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설 연휴가 다가왔다. 영수는 지난주부터 장을 보고 손수전을 붙이기 시작했다. 전날 밤 식탁 위엔 색색의 반찬이 정갈하게 놓였고 방 안엔 따뜻한 전기장판이 깔렸다. 그녀는 올해도
도윤과 하람이를 위해 준비한 명절상이 허무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설 당일 해가 중천에 떠올라도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도윤에게 문자가 한 통 도착했다. 엄마, 죄송해요. 민정이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번엔 처갓집에만 들렀어요. 나중에 찾아뵐게요. 이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울지 않았다. 기석은 천천히 그녀 옆으로 다가가 말했다. 괜찮아, 여보. 우리끼리 먹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단했지만 그 속에도 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없이 전을 먹었다. 이영수는 손에 들린 젓가락으로 빈자리를 가리켰다. 저기 하람이 앉던 자리. 그쪽이 늘 따뜻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춥네요. 기석은 조용히 이불을 꺼내 그녀의 무릎에 덮어주었다. 그녀는 그제야 눈물을 뚝뚝 흘렸다. 며칠 후 기석은 더는 참지 못하고 인천으로 올라갈 채비를 시작했다. 그놈이 뭐 하고 사는지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가게도 건물도 다 맡겨놨더니 이게 뭐야. 이영수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다 말했다. 나도 같이 갈래요. 이건 둘이 같이 봐야 해요. 그녀의 말에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말리지 않았다. 인천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한때 자신들이 소유했던 건물을 찾았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낯선 간판이 달려 있었고 식당 안은 비어 있었다. 부동산에 들른 기석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원래 최도연 씨가 운영하던 식당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직원은 컴퓨터를 뒤적이다 말했다. 아, 이 건물요? 지난달에 매매 문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류 상태예요. 그런데 소유자분은 어르신 아니세요? 기석의 얼굴이 굳었다. 아닙니다. 도윤이가 관리한다고 해서 맡겼던 건데요. 직원은 난처한 듯 입술을 씹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정확하진 않지만 권리 이전 서류가 진행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부부명이었던 것 같던데 뭔가 이상하긴 했죠. 기석과 영수는 말없이 사무실을 나섰다. 거리는 북적였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바닥에 붙은 듯 무거웠다. 영수는 터벅터벅 걷다 문득 말했다. 우리가 아들한테 너무 많은 걸 준 걸까요? 기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평생을 다해 지켜온 가정이, 신뢰가, 부모라는 이름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바람은 시골보다 훨씬 매서웠다. 하지만 그날 부부는 가장 깊고 차가운 바람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기석은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손에 들린 인감도장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언제 어떻게 그 도장이 도윤의 손에 들어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믿었고 믿는 만큼 내어주었다. 그뿐이었다. 영수는 식탁에 앉아 오래된 서류철을 뒤적이고 있었다. 등기부, 등본을 뗀 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소유자의 이름이 기석과 본인이 아니라 도윤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거 봐요. 우릴 속인 거예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차가웠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소리 없이 웃었다. 우리가 죽을까봐 미리 준비했나 보죠. 착한 아들.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감정이 머리까지 차오른 듯 숨이 막혔다. 그때 영순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도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통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왜 자꾸 부동산에 확인하고 그러세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처가 쪽에도 다 알려지고 난리 났잖아요. 영수는 말문이 막혀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그래. 그 방 아직도 춥더라. 보일러가 고장났는지 새벽마다 발끝이 얼어붙는 것 같더라. 도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유, 엄마, 또 그런 걸로 서운해하셔요? 하람이 감기 걸릴까봐 따뜻한 방에서 재운 건데 넌 내 새끼 따뜻하라고 내 엄마를 시멘트 바닥에 눕힌 거야? 기석이 전화를 낚아챘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은 떨렸다. 도윤은 적잖이 당황한 듯 말을 흐렸다. 아버지 그냥 가게 안 되니까 정리하려 했던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기석은
이를 악물었다. 넌 사람이냐? 내 애비애미한테 허락 한마디 없이 그렇게 팔아넘기고 숨어서 사는 게 아버지. 지금 와서 그걸 왜 그러세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저도 제 가정 지켜야 하잖아요. 그 말에 기석은 비로소 모든 감정을 내려놓은 듯 중얼거렸다. 그래. 내 가정이 중요하겠지. 우린 이미 내 가정이 아니니까. 전화를 끊은 뒤 기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마음속 깊은 분노와 상실이 그림자처럼 그들을 감쌌다. 이영수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도 결정을 내려야 해요. 기석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린 지금부터 다시 살아야 해요. 우리가 지켜야죠. 그날 밤 부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결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 사흘째. 기석은 더 이상 시간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전화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지난 며칠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부부는 도윤이 사는 신도시 아파트 앞에 섰다.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인터폰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기석은 조용히 경비실을 향해 발길을 돌렸고 이영수는 두 팔을 가슴 앞에서 꼭 감싸며 차가운 겨울바람을 견뎠다. 죄송하지만 이 집에 사는 분들 지금 집에 계신가요? 기석의 질문에 경비원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다. 어제 저녁에 외식 나가신 것 같던데요. 차는 아직 주차돼 있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까. 멀리서 도윤과 며느리 민정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하람이는 유모차에 누운 채 잠들어 있었고 두 사람은 마트 봉지를 들고 다정하게 이야기 중이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이영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겨울밤 자신은 얼어붙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아들은 아내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니 세상이 뒤집힌 듯한 배신감이 몰려왔다. 도윤아. 이영순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다. 도윤이 걸음을 멈췄다. 얼굴엔 놀란 기색이 역력했고 민정도 곧장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가웠고 미간은 살짝 찌푸려져 있었다. 기석은 단호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밥상은 치웠니? 내가 먹다 버린 그 자리에 누가 어떻게 앉았는지. 아니?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레 유모차를 민정에게 건넸다.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민정이 불편해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자. 내 아내도 알아야 하니까. 기석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영순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밀어냈니? 민정이 나섰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가계 적자에 대출도 많고 솔직히 그 건물 이제 효용가치도 없잖아요. 그 말에 기석은 웃었다. 효용가치? 우리가 반평짜리 상가 쪼개가며 만든 집이야. 겨울이면 물이 얼고 여름이면 바퀴벌레 들끓던 그 건물. 그래도 내가 대학 가겠다고 했을 때 그 건물 담보 잡아서 등록금 낸 건 기억 안 나니? 기석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우리가 다시 가져올 거다. 내가 우리 몰래 진행한 서류들 다 무효로 만들 준비하고 있다. 도윤은 그제야 얼굴을 찌푸렸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기석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그래, 아버지니까 이제야 아버지 노릇하는 거다. 그날 밤 부부는 허름한 고시원에 머물렀다. 따뜻하진 않았지만 둘이 함께 있는 방은 차갑지 않았다. 이영수는 천장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 애는 우리가 준 사랑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기석은 이불 끝을 여미며 말했다. 그래서 우린 이제라도 무게를 걷어야 해요. 그래야 그 애도 자기 삶을 살겠지요. 법무사 사무실의 문이 닫히자 방 안은 적막했다. 기석은 무거운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마지막 확인이 끝났다.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 형사고소 준비, 임대차, 계약 원상복구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직접 만나서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도윤이 부부를 만난 곳은 법원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다. 그는 이전과는 달리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민정은 보이지 않았다. 변호사님 얘기 들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기석은 담담히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너한테 미안해서 내 말만 들었어. 내가 말하면 다 옳은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더구나. 도윤은 고개를 떨궜다. 나는 말이야. 내가 건물을 팔아서 사업을 키우려 한다 해도 이해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 팔아놓고도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지. 그것도 엄마를 그 집에 그대로 두고 하람이 감기 걸릴까봐. 그랬다며? 그 방 너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침하던 날 엄마가 입을 덮어주며 울었던 거 기억은 하니? 이내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서류 몇 장이 그의 앞에 놓였다. 이거 받아. 내 앞으로 남겨둔 적금이다. 내 이름으로 들었지만 지금부터는 그건 내 책임이야. 대신 우리에게서 손 떼. 건물도 가게도 다시 우리 손에 들일 거야. 도윤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이건 그동안 모은 맞아. 내 결혼 자금이라며 모은 돈. 우리가 너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거야. 기석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 인생은 이제 우리가 챙기려 한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 제 욕심이었어요. 하지만 기석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사람이란 게 아무리 늦어도 돌아올 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넌 그 길을 지워버렸지. 이젠 우리가 다시 길을 내보려 한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당신 기억나요? 우리 처음 건물 샀던 날, 쥐 나오는 화장실에 서서도 얼마나 기뻤는지. 기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생각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도 그리 무섭진 않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다시 쓰기 위한 마지막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강원도 외곽의 작은 마을, 산 아래 남향으로 지어진 단층 집에서 기석과 이영수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마당에 나란히 섰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고 민정은 여전히 감정이 불편한 기색이었죠. 하지만 부부는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정리되었고 건물은 매각을 거쳐 한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되었습니다. 정직하고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기석은 며칠 전 그 청년에게 식당 운영에 필요한 레시피 노트를 전해주며 말했지요. 이 가게는 싸움도 많았고 웃음도 많았던 곳이에요. 사람 냄새 나는 음식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은 두 손으로 받아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영수는 집 안찬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노란빛이 바랜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것을 난로 속에 넣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타오르며 지난 시간들이 재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고구마를 구우며 마주 앉았습니다. 소박한 밥상엔 된장국과 직접 담근 깍두기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길었네요. 이영순의 말에 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따뜻한 방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이영수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고 키운 시간이 아깝진 않아요. 그 아이가 우리 손을 놓았지만 그 손을 잡던 기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기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삶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어떤 선택에도 후회하지 않기로. 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서로의 곁에 서기로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봄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